치매가 가져다 준 가짜 천국.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은 두꺼운 백과사전이 아니라 늙은 어미가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의 정적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복자의 가슴 등뼈를 찔러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 조각들은 마치 한겨울에 내리는 진눈깨비처럼 차갑고 무정하게 흩어져 있었죠. 복자는 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굴껍데기처럼 딱딱하게 굳은 손을 떨며 그 종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복자의 기억은 거꾸로 흐르는 강물처럼 40년 전 그 지독했던 가난의 한복판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배가 고파요, 엄마. 어린 태만이가 힘없이 늘어져 울던 그 시절. 복자에게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짐승 같았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고 빈 쌀독에는 바구미조차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나가던 날들이었죠. 복자는 자식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을 위해 남의 집 빨래를 도맡아 하고 한겨울 얼음물을 깨며 손이 짓무르도록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때 복자의 손톱 밑은 늘 시커먼 뗏물과 피딱지로 가득했습니다. 내 새끼는 절대로 나처럼 안 살게 할 거다.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 앞길엔 꽃길만 깔아줄 거야. 그것은 복자가 평생을 걸고 한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심지어는 아프다는 신음조차 사치였던 세월. 수정이 기억하는 야무진 시어머니는 사실 그 지옥 같은 가난을 악착같이 버텨낸 끝에 만들어진 흉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정도 기억합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오던 날 복자는 수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새아가 내 아들한테 와줘서 고맙다. 나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내 자식한테 짐 되는 부모는 안 될 거다. 내 앞길에 내가 걸음은 되어줘도 걸림돌은 안 될게. 그때 복자의 눈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수정은 그 눈빛에서 친정 엄마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그날 이후 복자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맑았던 눈동자는 사이비 종교의 기괴한 믿음과 흐릿해진 기억의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 되세요. 복자는 바닥에 떨어진 천국행 확약서 조각을 매만졌습니다. 사실 복자가 그 조잡한 종이 쪼가리에 집착한 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령님, 내 기억이 다 녹아 없어지더라도 우리 수정이 이름은 남겨주세요. 우리 태만이 고생한 건 다 잊어도 되니까 내가 이 돈 바친 정성을 봐서라도 나중에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우리 애들이 상처받지 않게 차라리 지금 나를 미워하고 떠나게 해주세요. 복자는 거실 바닥을 기며 찢어진 종이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날 의사는 그녀에게 곧 안개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집안의 냄새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될 그 무시무시한 안개. 복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놓고 며느리 수정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될까봐 귀한 손주의 이름을 잊고 멍하니 바라보게 될 그날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이비 교주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면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맑을 수 있다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다는 그 잔인한 거짓말을 동아줄처럼 붙잡았던 것입니다. 수정은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정작 복자는 따뜻한 불이 켜진 거실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기억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는 모를 거다.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는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내 나이가 되면 알까?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복자의 회상은 깊은 한숨과 함께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렸고 기억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던 복자의 손은 이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웠던 며느리의 이름이 집을 나간 이유가 다시 안개 속으로 서서히 잠기고 있었습니다. 반전은 돈의 행방이 아니라 그 돈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복자의 존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 처절한 모성애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거실 한복판, 찢어진 영수증 더미 위에 쓰러진 복자의 모습은 흡사 날개가 꺾인 늙은 새와 같았습니다. 지독한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눅눅한 습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며칠 전 홧김에 챙겨 나온 가방을 움켜쥔 채 남편 태만이 알려준 도심 외곽의 한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궁화 평화 기도원. 조잡한 글씨체가 박힌 간판 뒤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수정은 차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어두운 지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통성기도 소리와 괴상한 박수 소리가 수정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붉은 십자가 대신 정체 모를 문양이 벽면을 가득 채운 그곳에서 수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 몸에 악기를 몰아내 주시고 내 정신이 맑을 때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주소서. 내 영혼을 바치나이다. 강단 위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김 집사가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발치 아래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시어머니 복자가 납작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복자의 이마는 이미 벌겋게 부어올랐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가 알던 그 당당했던 박복자 여사가 맞나? 시장통에서 행여나 자식들 흠잡힐까봐 늘 옷깃을 여미고 며느리 앞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정갈했던 시어머니가 저런 사기꾼 발치에서 개처럼 구걸하고 있다니. 수정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우상이 무너진 데서 오는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사실 수정에게 복자는 단순한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수정의 어린 시절은 구멍난 양말처럼 헐겁고 시렸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기류를 부수던 아버지와 그 매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어머니. 수정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차니? 이 차가운 손으로 세상 풍파를 어떻게 견뎠을꼬?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날 복자는 수정의 거친 손을 잡고 그렇게 울어주었습니다. 수정은 그날 처음으로 어른의 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정엄마도 주지 못한 온기를 시어머니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나에게 천사 같았던 그 어머니가 사실은 저런 천박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었다니.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수정의 외침에 기도원의 소란이 멈췄습니다. 복자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나간 복자의 눈동자는 수정이 알던 총명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자는 수정을 알아보는 듯 하더니 이내 겁에 질려 김 집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집사님, 우리 며느리예요. 이 아이한테는 해 끼치지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돈도 더 가져올게요. 제발 우리 수정이는 지켜주세요. 복자의 횡설수설에 수정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돈을 더 가져오겠다니.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은 달려가 복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추잡한 곳에서 당장 나가시라고요. 하지만 김 집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수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따님, 아니 며느님인가? 이분은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업을 씻는 중입니다. 방해하면 그 화가 다 댁으로 갈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수정은 김 집사의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화를 우누네? 당신, 내가 반드시 경찰에 쳐넣을 거야. 어머니 가요. 수정은 복자를 강제로 끌어내 상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자는 길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수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시댁으로 보낸 뒤 수정은 허탈한 마음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알던 어머니는 죽었어. 이제 저 여자는 그냥 돈에 미친 노인네일 뿐이야. 수정은 그렇게 마음을 다드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진실의 틈새를 열어 보였습니다. 복자를 택시에 태울 때 길바닥에 떨어졌던 복자의 가방 속에서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은 무심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아닌 예약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마음 신경외과 박복자님, 내일 오후 2시 정밀 검사 및 투약 상담 예약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동반 권장합니다. 신경외과? 수정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며 정형외과를 다니시긴 했지만 신경외과라니. 수정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의 최근 기행들, 멍한 눈동자, 횡설수설하던 말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단어를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정은 직장까지 연차를 내고 문자 속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박복자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정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내민 뇌 MRI 사진에는 곳곳에 검은 구멍이 뚫린 듯한 형상이 선명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이죠. 환자분 본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증상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병원을 오시며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최근에는 복약을 임의로 중단하신 모양이에요. 수정은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치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잔인한 병명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뇌를 갉아먹고 있었다니요. 환자분께서 의사한테 계속 묻더군요. 정신이 맑게 유지되는 약은 없느냐고.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내 정신이 다 나가기 전에 죽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셨어요. 아마 그 불안감을 사이비 집단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나비가 되어 수정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정은 그제야 기도원에서 복자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정신이 맑을 때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달라. 우리 수정이는 지켜달라. 복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지는 기억의 끝에서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잡한 기도원에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맑을 수 있다는, 자식들에게 복을 남겨주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다는 그 허망한 약속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정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애군이라고, 사기꾼한테 홀린 노인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수정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배고픔에 지쳐 울던 자신을 위해 시장통에서 버려진 배춧잎을 줍던 친척집 아주머니의 뒷모습과 그보다 더 처절하게 기억을 지키려 애쓰던 복자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잊히는 것이고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자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그것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가장 숭고한 어머니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기도원이죠? 김 집사 바꿔요.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살기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 사기꾼들을 향한 며느리. 수정의 처절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참았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자의 지난 세월을 씻겨 내려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안의 공포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짐승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며칠 사이 쑥 들어간 눈등덩이와 핏기 없는 입술이 마치 40년 전 자식들을 먹이려 제사를 깎아내던 복자의 젊은 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이제 단순히 돈을 찾으려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어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수정은 다시 한번 시댁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향 냄새가 진동했고 복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서서히 진액을 빨리는 나비처럼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신 거 신경외과에서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다 들었다고요. 수정의 외침에 복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정체 모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달려가 복자의 어깨를 돌려 세웠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치매라는 거 왜 숨기고 저런 사기꾼들한테 매달리셨냐고요. 그 돈 있으면 어머니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우리랑 더 오래 계실 수 있는데 왜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시냐고요. 그제야 복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수정이 기대했던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내뿜는 마지막 광기였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내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그 공포를 알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아들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내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그 기분을 내가 아냐고. 복자는 수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이 돈 바치고 내 몸을 깎아야 너희한테 이 병이 안 옮겨간다고 했단 말이야. 이건 내 유산이야.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깨끗한 정신이라고. 수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자에게 그 5천만 원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붙잡는 마지막 밧줄이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처절한 모성애에 일그러진 결정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유산이 아니라 독이에요. 어머니가 바치는 그 돈으로 그놈들은 호의호식하고 어머니는 길바닥에서 정신 놓게 될 거라고요. 나가, 당장 나가.
신령님 모독하는 년은 내 며느리 아니야. 복자가 던진 물그릇에 수정의 이마가 찢어지고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로는 이 지옥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불길 속에 뛰어든 사람을 구하려면 나 또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불을 끄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수정의 치밀하고도 처절한 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정은 화려한 옷차림 대신 평범하고 고단해 보이는 생활 전선에 지친 중년 여성으로 분장했습니다. 남루한 재킷을 걸치고 눈가에는 일부러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시 그 음산한 지하의 무궁화 평화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서 수정은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은 도박에 빠지고 자식은 속만 썩이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수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세 한탄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가난과 싸우며 버텨온 자신의 삶에 대한 해묵은 비유였고 시어머니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통한 고백이었습니다. 금세 김 집사의 수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수정의 손을 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에는 그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하이에나로 보였습니다. 수정은 기도원 깊숙한 곳, 일반 신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담실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통성기도의 소음이 지하실을 가득 채울 때 수정은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복자가 얼음물을 깨며 빨래를 하던 그 단단한 결의가 이제 수정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정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복도를 빠져나와 김 집사의 집무실 문틈으로 도청 장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비품 창고에 숨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잠시 후 이어폰 너머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박복자 할멈 말이야.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집 보증금 도장 찍는 것도 시간 문제야. 치매기가 있으니까 대충 둘러대면 지가 뭘 사인했는지도 모를걸. 김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며느리라는 여자가 걸림돌 아냐? 꽤 똑똑해 보이던데. 그년도 별거 없어. 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지가 어떡할 거야? 오히려 시어머니 정성이 부족해서 집안 망한다고 겁 좀 주면 나중엔 지도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 인간들은 원래 자기 불행의 이유를 밖에서 찾고 싶어 하거든. 수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복자의 모성애를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그 고귀한 희생을 돈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창고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김 집사가 복자를 불러내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복자는 다시 그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김 집사가 건네는 검은 액체를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약이라 속이고 건네는 그것은 아마도 정신을 더 흐릿하게 만드는 진정제 계열의 약물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과 그 위를 군림하듯 서 있는 김 집사의 구두발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놈들이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은 만큼 제가 저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게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그 따뜻한 손길, 제가 배신하지 않을게요. 수정은 기도원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빗물을 맞았습니다. 빗물은 이마의 핏자국을 씻어내렸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수정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자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할 증인이었고 무너진 천국을 재건할 집행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정은 태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만 씨,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이랑 흥신소 좀 알아봐. 그리고 우리 준서 당분간 친정 엄마한테 맡겨. 이제부터 이 집안에 피바람이 불 거니까. 태만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40년 전 복자가 가난이라는 괴물과 싸워 이겼듯 이제 수정은 망각과 탐욕이라는 괴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지만 수정은 그것이 마치 전투를 앞둔 군인의 화약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불한 5천만 원. 그것은 사기꾼들의 유흥비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을 팔 삭값이 될 것이라고 수정은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수정의 방에는 기도원에서 녹음해온 김 집사의 추악한 음성들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서곡이자 곧 닥쳐올 처절한 응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가 마치 수정의 분노를 대변하듯 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은 두꺼운 백과사전이 아니라 늙은 어미가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 복자의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원에 간 사이 수정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침대 매트리스 귀퉁이를 들춰냈습니다.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된 표지가 다해진 작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비뚤비뚤하지만 정갈하게 쓰려 애쓴 복자의 글씨가 수정의 눈동자를 파고들었습니다. 6월 15일. 오늘 동사무소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렸다. 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낯선 나라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가슴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에 오니 수정이가 웃으며 저녁 먹으라고 한다. 미안하다, 새아가. 나는 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은 모양이다. 수정의 눈에서 툭 눈물이 떨어져 수첩에 종이를 적셨습니다. 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글씨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7월 20일.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고 한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잘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결국은 다 잊게 된단다. 태만이한테 말하면 그 여린 놈이 얼마나 올까. 우리 수정이는 또 얼마나 고생할까. 내 팔자가 사나워 자식들 앞길에 잿가루 뿌리는구나. 죽고 싶다. 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기도원 김 집사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8월 12일. 길에서 만난 김 집사가 그랬다. 정성을 들이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죽을 때까지 내 자식들 이름 기억하게 해준다고. 그게 사기라도 상관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나중에 정신 놓아서 우리 수정이한테 몹쓸 짓 하기 전에 그 돈 다 바쳐서라도 내 정신 한 자락만 지키고 싶다. 수정아, 내가 너를 구박하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게 무서워서 너라도 나를 미리 미워해서 나중에 내가 짐승이 됐을 때 나를 쉽게 버리라고 그러는 거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혼자 이 무거운 걸 다 짊어지셨어요. 수정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기행은 미친 짓이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자신이 망가졌을 때
며느리가 겪을 고통을 미리 나누어 주려 했던 그 미련하고도 숭고한 사랑. 수정은 그 수첩의 페이지마다 배어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에 젖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귀한 진심을, 그 피 같은 돈을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탐을 내. 수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잠입 중에 설치했던 도청기와 소형 카메라에 담긴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김 집사가 노인들에게 정체 모를 향정신성 약물을 영약이라 속여 먹이는 장면, 보증금 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뒷주머니로 챙긴 검은 돈의 흐름까지. 수정은 이 모든 것을 들고 김 집사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기도원이 가장 붐비는 시간, 김 집사가 강단 위에서 노인들을 홀리고 있을 때 유유히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담을 마치고 들어온 김 집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정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노인들 등쳐먹은 내역서, 그리고 어제 당신이 박복자 여사한테 먹인 그 약물, 내가 이미 성분 분석 맡겼어. 그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 거 알지? 김 집사의 안면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며느리라는 여자가 제정신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제정신이니까 여기 온 거야. 내 시어머니 돈 5천만 원 오늘 당장 내놓으시지. 아니, 이자가 붙었으니 1억으로 가져와. 안 그러면 이 서류들 지금 바로 구청이랑 경찰서 그리고 국세청에 동시에 날아갈 거야. 당신들 같은 놈들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주는 게 내 목표거든. 수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집사는 부르르 떨며 전화를 걸려 했지만 수정이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전화해봐. 그럼 내 지인이 실시간으로 이 영상들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노인들 약 먹여 돈 뜯는 가짜 목사라는 제목 어때? 조회수 좀 나오겠지? 김 집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정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 쾌감,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정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태만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사라지셨어. 태만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에 계셨잖아. 아까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준서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셨다는 제보가 있어. 그런데 지금 바깥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머니가 맨발로 나가셨대. 수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차 반격의 승취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폭우 속 실종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정은 김 집사를 내팽개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정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던 시장, 준서의 어린이집 가는 길, 그리고 옛날 가난했던 시절 사셨다던 변두리 동네까지. 수정의 옷은 이미 진흙탕물로 엉망이 되었고 구두 굽은 부러져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박복자 씨, 제발 대답 좀 하세요. 한참을 헤매던 수정의 눈에
저 멀리 교각 아래 웅크리고 있는 노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복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흙탕물 바닥을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정이 복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복자가 수정을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수정이 밥 해줘야 해. 쌀독이 비었어. 쌀을 심어야 밥을 해주지. 쌀아, 빨리 자라라. 우리 수정이 배고프단다. 복자는 흙탕물을 쌀이라 생각하는지 손으로 계속 쥐어짜며 허공에 밥을 먹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과 현재의 망상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수정이에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보세요. 하지만 복자의 눈에는 더 이상 수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굶주리는 자식들을 위해 흙이라도 먹이고 싶어 했던 그 처절한 젊은 엄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태만이 깨기 전에 밥 해놔야 해. 수정아, 울지 마라. 엄마가 쌀 얻어왔다. 복자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며 차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복자의 눈을 덮치려는 찰나 수정은 모든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강렬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수정의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며느리에게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이 참혹한 현장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꾸로 흐르는 강물 같아서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제 몸을 깎아 자식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그 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강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죠. 차디찬 아스팔트 위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수정은 복자를 품에 안고 길바닥을 굴렀습니다. 트럭은 간발의 차로 멈춰 섰고 세상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수정의 팔 안에서 복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진흙투성이인 손을 가슴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 쌀, 우리 수정이 밥 해줘야 하는데 쌀 다 쏟아졌네. 복자는 제 몸이 쓸리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흩어진 흙더미를 보며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기억이 조각나고 영혼이 부서지는 순간에도 그 파편들은 오직 자식과 며느리를 향해 나라가 박히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복자가 진정제를 맞고 잠든 뒤 수정은 젖은 수건을 가져와 복자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거칠한 발바닥,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가락, 그리고 검버섯이 피어난 마른 얼굴. 수정은 문득 7년 전 자신이 첫 아이를 유산할 뻔했던 그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수정은 회사 일로 무리를 하다 하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친정엄마도 바쁘다며 오지 못하던 그 병실에서 밤새 수정의 곁을 지킨 건 복자였습니다. 복자는 수정의 차가운 발을 제 가슴팍에 넣고 밤새도록 비벼주었습니다. 새아가 걱정 마라. 이 애미가 내 애군 다 가져갈 테니 너는 잠만 자거라. 내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다 나는. 새벽녘 잠결에 들었던 복자의 그 낮은 목소리는 수정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이었습니다. 그때 복자가 비벼주던 온기가 지금 수정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수정이 그 차가워진 발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복자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목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그 정성을, 그 눈물을
저는 왜 돈으로만 계산했을까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기꾼들한테 매달렸는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굴었는지,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뒤늦게 달려온 태만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정은 말없이 복자의 낡은 수첩을 태만에게 건넸습니다. 수첩을 읽어 내려가는 태만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만이 앞길에 잿가루 뿌리기 싫다. 내 아들 나중에 나 원망할까 무섭다는 글귀 앞에서 태만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부부는 시어머니가 지어놓은 그 거대한 사랑의 감옥 안에서 뒤늦게 길을 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짧아야 했습니다. 수정은 태만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태만 씨, 울음은 이놈들 다 치우고 나서 실컷 울어. 지금 우리 어머니 저 사기꾼들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혔어. 그 돈 1억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모자라. 나는 저 김 집사가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 거야. 수정은 병원 한 구석에서 변호사와 흥신소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김 집사가 운영하는 무궁화 평화 기도원은 단순한 종교 사기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결탁해 노인들에게 임상시험용 약물이나 검증되지 않은 향정신성 성분을 주입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사기가 아닌 중범죄였습니다. 수정은 또한 김 집사가 그동안 신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온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 복자가 갖다 바친 5천만 원도 그 검은 돈의 흐름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수정은 이 장부의 사본을 김 집사와 연루된 지역 유력자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이름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김 집사를 손절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칼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동아줄이 썩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수정은 김 집사가 믿고 있는 배우 세력들을 하나씩 끊어내며 그녀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직접 카메라를 든 기자와 함께 다시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변장도 잠입도 아니었습니다. 수정은 당당히 정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내부는 여전히 노인들의 절규 섞인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가짜 축복을 내리던 김 집사는 수정의 등장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왔네, 그 독종 며느리. 어제 사고 났다더니 시어머니는 죽었어? 그 무신경한 말에 수정의 눈에서 서슬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정은 김 집사에게 다가가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입 닥쳐. 우리 어머니는 당신 같은 버러지가 입에 담을 분 아니야. 기도원 신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수정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빼앗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께 먹인 약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영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마약성 성분입니다. 여기 성분 분석표와 피해자 명단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기도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는 당황하며 경비들을 불렀지만 이미 입구에는 수정이 부른 경찰들과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도망치려는 김 집사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어디가?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준 그 가짜 천국, 이제 당신이 감옥에서 제대로 맛볼 차례야. 수정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갑고 얼음처럼 단단했습니다. 김 집사는 바닥에 엎어져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수정은 그 추악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고귀한 삶의 가치를 사기꾼들의 오물로부터 씻어내는 정화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오고 경찰들의 수갑 소리가 지하실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수정은 기도원 한 구석에 버려진 시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 수정은 창밖으로 개어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복자의 기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정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잊어버린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신이 평생토록 대신 간직하며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테니까요. 부모는 자식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자신의 색깔을 다 써버리고 결국 하얗게 발해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그 화려한 그림이 원래부터 도화지의 색이었던 줄 착각하며 살다가 부모의 색이 다 빠져나간 빈자리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도화지가 피와 땀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원의 소음이 사라진 병실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복자는 이제 더 이상 신령님을 찾지도 5천만 원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6살 아이의 그것보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수정은 복자의 머리를 빗겨주며 거울 속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이마의 주름은 자식들의 풍파를 대신 맞으며 새겨진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수정의 기억 속 복자는 늘 강철 같은 여자였습니다. 태만이 아주 어릴 적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워낼 때 복자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진물이 흐르는데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연고를 사바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 아파? 어린 태만이 물으면 복자는 늘 투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훈장이야, 인서가. 이 진물이 흘러야 내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법이다. 엄마는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배부른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때 복자가 포기했던 것은 단지 연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의 삶, 한 인간으로서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모두 아들의 밥그릇에 담아 넘겨주었습니다. 수정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자가 사이비에 빠졌던 그 절박함의 근원이 사실은 40년 전 생선 비린내 나던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자식 사랑에 변형된 형태였다는 것을요. 수정아, 나 냄새나니?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복자가 수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바지가 젖은 것을 깨닫고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단정하고 싶었던 그 노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다오. 창피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꼬? 수정은 아무 말 없이 복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복자의 젖은 하의를 벗겨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고 수정은 시어머니의 그 비참한 등을 보며 속으로 삼키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 준서 기저귀 갈아줄 때 저 하나도 안 창피했어요. 어머니도 태만 씨 키울 때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닦아준 태만 씨의 대소변이 산을 이뤘을 텐데 제가 어머니 좀 닦아드리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수정은 복자의 앙상한 다리를 주무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라고. 딸이 엄마 몸 좀 닦아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지우개가 되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잊어버리는 기억들, 제가 다 적어놨다가 매일매일 이야기해 드릴게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마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밥을 해주는 사람, 당연히 희생하는 사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당연함을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밤을 스스로를 깎아내며 보냈는지 그는 며느리 수정의 행동을 보고서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주고도 미안하다 말하고 자식은 모든 것을 받고도 부족하다 투정 부립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한 계약이야말로 인류가 버텨온 가장 강력한 힘임을 수정은 시어머니의 젖은 기저귀를 갈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금 기운을 차린 복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햇살이 복자의 하얀 머리칼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복자는 가만히 수정의 손을 잡고는 낮게 응조렸습니다. 수정아, 내가 참 못난 시어머니였다. 그 돈 찾으면 너 예쁜 옷도 좀 사입고 우리 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라. 나는 이제 욕심 없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 내 딸 같아서 참 좋았다. 복자의 목소리는 이제 안개 너머로 사라지는 메아리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수정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수정은 복자의 어깨 위로 얼굴을 기대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준서 장가갈 때 줄 거예요. 내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킨 돈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준서가 장가가는 건 보셔야죠. 복자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수정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것은 망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부모는 기억을 잃어가도 사랑만은 심장에 새겨두고 자식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 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지옥 같았던 사이비 기도원의 기억은 이제 수정의 머릿속에서도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생선 대가리를 치던 복자의 억척스러운 손길과 지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가냘픈 노인의 온기였습니다. 장마가 끝난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수정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피로 연결된 것 이상의 서로의 아픔을 기꺼이 닦아내주는 숭고한 계약이었습니다. 수정은 휠체어를 밀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복자가 예전에 태만이를 재울 때 불렀다던 그 낡은 자장가를 말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파도와 같아서 소중한 보물부터 먼저 휩쓸어가고 가장 아픈 상처들만 해변에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 파도조차 끝내 휩쓸어가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름조차 잊어버린 자식을 향한 어미의 눈먼 본능일 것입니다. 병실 창가에 비친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던 저녁이었습니다. 수정은 사과를 깎아 복자에게 내밀었지만 복자는 수정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복자의 눈에는 더 이상 인자한 시어머니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길 잃은 짐승의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누구야? 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들 올 시간 됐단 말이야. 태만이 울먹이며 복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자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생을 목숨보다 아꼈던 외아들을 이제는 자신을 해치러 온 괴한처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태만은 어머니, 저 태만이에요. 어머니 아들 태만이요. 라며 가슴을 쳤지만 복자의 안개 낀 뇌는 그 이름을 해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태만을 밖으로 내보낸 뒤 조용히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복자의 발치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자가 가끔 넋을 놓고 흥얼거리던 그 옛날 타령이었습니다. 노래가 흐르자 복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발 씻을까요? 발이 너무 차요. 수정은 복자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 발은 평생 길 위에서 자식들을 위해 뛰어다니느라 뒤꿈치가 갈라지고 발가락 마디가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발을 물속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자가 갑자기 주머니 속을 허우적거리더니 끈적하게 녹아버린 알사탕 하나를 꺼내 수정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거 먹어. 우리 수정이 주려고 아껴둔 거야. 수정이 울면 이거 주라고 했어. 수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지금 자신의 앞바다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수정이라는 이름이 달래줘야 할 사람, 사랑해줘야 할 내 딸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은 지워졌어도 사랑은 흉터처럼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수정은 그 끈적하고 흙먼지 묻은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설탕의 단맛보다 더 진한 소금기 어린 눈물이 수정의 뺨을 타고 내려와 입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달아요. 수정은 복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복자는 그런 수정의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울지 마라. 착하지.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수정이 복 많이 받게 빌어줄게.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부터 준비해온 그 마지막 축복이 수정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가짜 천국은 사라졌지만 그 비극적인 병마 속에서도 복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짜 천국을 며느리에게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자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수정은 밤새 복자의 손을 잡고 그녀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숨소리가 언제 잦아들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자가 눈을 뜨더니 수정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밤새 잠도 못 자고 내 옆에 있었니? 고생 많았다, 내 새끼. 그것은 루시드 인터벌 치매 환자에게 아주 가끔 찾아오는 마지막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수정은 놀라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자의 눈은 다시 예전의 그 총명하고 따뜻한 여장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복자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수정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을 내가 왜 몰라. 내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내 목소리는 들리더라. 수정아, 내가 돈 다 날려서 미안하다. 너 호강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호강이에요. 저 정말 행복해요. 수정과 복자는 서로를 껴안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복자는 수정에게 태만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 대신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살거라 는 유언 같은 부탁을 남겼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리고 살았던 여자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잠시 후
복자의 눈등덩이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다시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다시 낯선 사람이 된 복자를 보며 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정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슬픔은 더 이상 수정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교감이 수정을 평생 버티게 할 힘이 되었으니까요. 수정은 창문을 열어 맑은 아침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자의 손에 다시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비극의 끝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아침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은 망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유일한 꽃이었습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때라고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심장 속으로 이사를 가는 것뿐입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집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수정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과 피해 노인들의 진술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징역 10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정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시어머니의 짓밟힌 세월을 향해 올리는 마지막 제사 같았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이제 그 가짜 천국은 무너졌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재판장을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수정을 맞이했습니다. 수정은 곧장 복자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자의 상태는 이제 하루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가냘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낡은 수첩에 적혀 있던 마지막 소원, 우리 수정이 바다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이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은 태만과 함께 복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자 복자는 감았던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유, 시원해라. 여기가 천국인가 보네. 우리 수정아, 배 안 고프니? 뭐라도 좀 먹어라. 복자는 이제 수정의 얼굴조차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파도 소리 속에서도 자식의 배고픔을 걱정했습니다. 수정은 미리 준비해온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복자가 젊은 시절 그토록 좋아했지만 돈이 아까워 한 번도 사 먹지 못했다던 전복죽을 한술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맛있죠? 제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호강해요. 저 정말 행복한 며느리예요. 복자는 오물오물 죽을 받아 먹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 전 굶주린 아들에게 밥을 먹이며 짓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자는 수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마치 낮잠을 자는 아이처럼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정은 복자의 영정사진 앞에 그녀가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녹은 알사탕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자의 낡은 수첩을 어린 아들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야, 이건 할머니가 너랑 엄마한테 남겨주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이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이 수첩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야기해 줄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정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복자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김 집사에게서 되찾은 5천만 원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달아버린 구두,
손주를 위해 떠놓았던 미완성 스웨터,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며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의 흔적들. 수정은 이제 압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싶어 했던 천국은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바로 이 거실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도 언젠가 안개가 끼는 날이 오겠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향기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수정은 창문을 열어 가을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복자의 익숙한 살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의 엄마. 하늘 위로 흩어지는 하얀 구름이 마치 복자의 인자한 미소처럼 수정의 머리 위를 오래도록 머물다 떠나갔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물은 그렇게 자식이라는 바다로 흘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되었습니다.